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2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연이은 호평을 들으면서 알파벳이 AI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반면 우리 증시는 오늘 양시장 모두 변동성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작할 때 강세로 시작했는데 끝까지를 지키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테슬라도 상승을 크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AI TPU와 같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테슬라가 직접 만든다 그러면서 상승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성이 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자체 칩이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수급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변동성의 이유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10월 달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펀더멘탈이냐 수급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어제랑 오늘이 크게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수급은 뉴스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하루 또 일주일이 크게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은 그 수급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코스피가 거의 20%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그 코스피가 20% 가까이 오른 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오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에 해당하는 주가 상승은 대체로 보면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위기를 벗어나면서 그 다음에 99년, 2000년 이렇게 아주 이제 버블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게 오르고 나면은 대체로 한두 달은 또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더 많이 관찰되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떤 코스피의 어떤 변동성의 확대라는 것들이 저희가 특별히 기업의 이익이 크게 나빠졌다라고보다는 그냥 10월 달에 좀 많이 과속을 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속도 조절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급상승을 하게 되면 약간 개미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걸면서 고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지금처럼 이제 급락하는 상황들이 그게 이제 레버리지가 풀리면서 신용이 털리면서 실제로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러면서 하락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수급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어떤 경우에 이런 레버리지를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지금도 이제 급등락 계속 하는 게 그 요인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런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로 좀 마무리됐는지를 보려면 결국은 이제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융자 잔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까다롭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미리 이제 이런 그 방어 체제를 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는 이런 어떤 빚에 의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벌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좀 나오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한 11월 들어서 좀 주식을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어떤 변동은 굉장히 좀 큰 거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떤 패닉이라든지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심리가 어쩌면 크게 반전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쉽게 그냥 퉁 쳐서 말씀드리면 정말 속도 조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샀던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적정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점검 차원에서 조금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심리가 크게 반전이 되었다.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마음은 왜 이런 걸까요?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11월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해서 좀 거센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닐 텐데 외국인들은 11월 들어서 왜 매도세를 계속 보이는 걸까요? 예,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가 한 5월, 6월부터 해서 이제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10월 말부터 해서 사실은 이제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가장 크게는 역시 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연말을 앞두고 일정 부분은 좀 덜어내는 그러니까 즉 아마도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가 이 두 종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덜어내고 비중을 이제 원래대로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매도세가 그동안에 좀 나왔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거를 좀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은 계속해서 좋은 편이고 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에 대한 어떤 추정치 변화가 최근 한 두 주, 석 주 정도 보면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익에 대한 상향 조정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샀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이 약간은 일단락 됐을 거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급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그 일정 부분 좀 덜어내는 작업들이 좀 나타났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압박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좀 투기성이 강한 좀 레버리지 형태로 개인 투자들이 많이 했던 미국의 어떤 상품들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연준의 뭐 12월 금리 인하 뭐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간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압박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조금은 좀 그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매도가 나왔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인 순매도를 되게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 외국인 투자가들은 정말 한국 시장을 꾸준히 그렇게 지속적으로 막 엄청 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굉장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작년부터 해서 저희 한국 주식 시장을 꾸준히 사고 있는 주체는 금융 투자, 주로 이제 ETF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늠자는 물론 외국인들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냐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 ETF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더 면밀히 보는 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ETF 자금의 유입이라고 하면 결국 또 그것도 개인이잖아요. 네. 보통 연금,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들에서 ETF가 유입이 되면서 들어오는 건데 실제로 그런 ETF의 롱텀 투자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통 퇴직연금인데 개인연금은 해외 ETF를 주로 사잖아요. 오히려 한국 ETF보다. 네. 그리고 이제 테마형 ETF들을 개인들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국내 시장 쪽으로 봤을 때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 뭐 투자 주체별로 이렇게 순매도를 이렇게 누적해서 그려보면은 그래도 이 금융 투자 ETF 자금이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퇴직 자금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연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주가가 오를 때도 막 흥분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떨어질 때도 아주 흥분해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한국 주식시장 내에 꾸준히 사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는 하방을 단단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주식 시장의 어떤 이런 그 단단한 매수 주체가 있을 때 시장은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빠져도 아주 심각하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자금들이 있다라는 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 급하게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러한 자금들이 아직 시장 내에 있다라는데 좀 더 안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이제 정부랑 이제 국민연금 함께하는 이 사자협의체가 발동이 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계속 정부가 뭐 구두 개입도 하고 했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자협의체를 한다고 좀 달라질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일본 그 정부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구두 개입을 통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멈출 수는 있는데 이걸로 어떤 환율의 어떤 추세를 바꾼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쨌든 사자 협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저희 이제 뭐 해외 투자,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환율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 환율의 어떤 추세 자체가 변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구두 개입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속도다. 속도를 늦추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심리가 한쪽으로 과격하게 쏠리는 거를 막는 정도이지 지금 나가고 있는 돈들을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서도 뭐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된 건데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금 흐름이 이제 같이 가면서 이게 좀 가속화된 측면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금이 원래 하던 어떤 해외 투자를 멈춘다, 속도 조절한다. 이것도 사실은 큰 계획 하에서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걸 안 하게 됐을 때 또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을 걸로 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지금 1,400원대에 대한 레벨이 실제로 이제 뉴 노멀인 걸로 저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요즘 환율을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요즘에 이제 금리가 한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가 생각보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막 1,500원대 환율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오히려 지금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이 환율 방어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그 시각 자체가 조금씩 내년이 가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더 환율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정도나 연말을 전후로 해서 다시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12월에 하는 걸로 또 바뀌었잖아요. 며칠 만에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금리 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원화가 그래도 조금은 위는 좀 막힌다, 약세도 어느 정도 막힌다라고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도 조금 더 돌아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그 금리 차와 또 한국 주식에 대한 어떤 순매수를 굉장히 어떤 심각한 어떤 중요한 시그널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같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의 움직임보다는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상향의 어떤 속도,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어떤 그 포텐셜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한국과 미국과의 저희 그 금리 차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역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원화가 약할 거다. 아니면은 내가 달러가 있어도 이거를 환전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외화 RP나 외화 예금에 넣어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런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환에 대한 압박이 좀 의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앞으로는 조금씩 더
확대되기보다는 좁아질 거다라는 어떤 이런 그 시그널이 조금씩 주어지게 되면 그래도 이 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좀 바뀔 거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영은 하진 않지만 외국인들도 무조건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외화 자산을 매입하는 거와 원화 자산을 바꾸는 어떤 그런 시차들이 이래도 금리 차가 좀 바뀌게 되면 조금씩은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얘기해 주셨다시피 뭐 하루 만에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또 빅컷이 나오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빅컷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 연준의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해지고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좀 노이즈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처럼 연준 내 의견이 이렇게까지 갈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도 아마 또 내년 5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 퇴임하고 나면 더더욱 아마도 이제 연준의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50bp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가 지금 50bp씩 인하할 정도로 위급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애틀란타 연은에서 집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3분기 GDP 같은 경우에 3%대 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아주 지금 고용이 나빠지고 있고 고용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돌아선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침체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하게 되면 25bp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도 아마 내년 한 1분기를 지나고 나면은 대체로 좀 멈출 가능성이 좀 클 거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양적 긴축 QT라고 네. 불리웠던 걸 이제 중단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원래 하기로 하긴 했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전부 다 상승세로 돌았는데 이게 유동성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사실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잘 안 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저는 이제 미국의 셧다운 때문인 줄 알았어요.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원래 발행을 해야 되는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니까 계속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던 채권을 많이 팔아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그 재무부를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그 시중에서 이제 자금을 특히 뭐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을 빌리기가 되게 어려웠었지 않았나. 그래서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셧다운이 끝나도 잘 안 풀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또 좀 살펴보면은 결국은 미국이 너무 빚이 많고 이 재정 적자가 심한데 이거를 최근 들어서는 장기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또 단기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앙은행이 QT를 멈춰서 채권을 파는 걸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는 거를 멈추게 되면은 물론 이제 QT의 매각 자체는 원래는 장기 금리입니다만은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그 자금의 어떤 그 물꼬가 조금 터지면은 단기 자금 쪽으로 또 서서히 이제 그 자금을 확보하는 게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QT를 중단을 하겠다. 원래는 이제 12월 1일부터인데 그렇죠. 미리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준 거는 상당히 이제 미국의 자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활로를 좀 그 숨통을 좀 틔워줬다라는 측면에서 요인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좀 반등을 하고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렸던 주가들이 나름대로 좀 반등을 했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뭐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써보셨나요? 제미나이 3? 네. 다 쓰죠. 써보셨어요? 다 쓰죠. 지금 뭐 대학원 공부하는 제 친구는 제미나이 3 없이 자기 논문 못 쓰겠다고 그럴 정도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제미나이 3 출시 효과에 힘입어서 알파벳이 상당히 강세기는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증시에서 꼭 한 종목만 튀어나가는 게 약간 또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딥시크의 데자뷰의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AI 버블이다 뭐다라는 얘기를 막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가가 굉장히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공매도 얘기들도 나오고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사실 이익 대비로 봤을 때 뭐 30배, 40배밖에 안 되고 이익을 계속해서 뭐 매출이나 이익이 60%씩 나는 회사니까 이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간 문제가 됐었던 게 너무 LLM, 이 대형 언어 모델에 위한 데이터 센터를 짓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GPU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시간 내에 만드는 데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코어 위브 같은 회사들이 올해 4분기에 지어져야 할 데이터 센터를 올해 못 만들고 내년 1분기로 연기가 되면서 이게 공급 부족 문제라는 게 정말 생기고 있고 바틀렉이라는 게 생기고 있다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주었는데 오히려 이제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저는 이런 그 바틀렉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제미나이 3의 그 바탕이 되는 TPU라는 이 구글이 만든 이 AI 칩은 훨씬 더 적은 전력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바틀렉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소된다, 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AI 버블론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게 이 TPU가 좋아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GPU도 쓰긴 합니다만은 GPU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지금 오픈 AI 사단, 오픈 AI와 그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예를 들면 오라클, 순환 출자 구조로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이 약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 구도가 또 거기 내에서는 또 더 치열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알파벳만 혼자 끈다라는 거가 주는 의미는 AI 버블론, 특히 공급 부족에 대한 논란은 한풀 꺾일 거다. 대신에 이 빅테크들 내에서 너무나 데이터 센터에 올인을 했었던 뭐 이 오픈 AI 사단, 구글, 뭐 이렇게 뭐 그록 뭐 이런 사단들끼리의 어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매도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왔던 벌이가 무슨 리딩방을 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펀드는 그냥 청산하고 오히려 리딩방처럼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마켓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이 마이클 버리가 2005년 5월에 소위 이제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망한다라는 것에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고통의 시간이 컸고 결국 큰 돈을 번 거는 2008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재작년에도 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를 했었는데 사실 좀 대패했죠. 네,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맞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제 지적하고 있는 뭐 GPU에 대한 어떤 그 감가상각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진 않고 분명히 근거는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AI의 어떤 그 생태계를 크게 흔들 만큼의 어떤 강력한 어떤 논리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져서 사실 저는 크게 이제 영향은 좀 주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특히 그 이 마이클 버리가 갖고 있는 이 매도 포지션이 결국 옵션이잖아요, 옵션.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올 때마다 흔들거릴 거고 거기에 또 베팅하고 이 AI에 너무 그 독주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또는 포트폴리오를 해지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에 또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고 다만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 올 때마다 조금씩 좀 그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버블 논란에 이제 젠슨왕 CEO가 좀 답답했던 건지 주요 고객들한테 7페이지 분량으로 FAQ 보냈잖아요. 되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건데 이거를 어떤 자신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주가가 사실 엔비디아가 요새 좋지 않으니까 어떤 주가 방어를 하려는 차원의 성격이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AI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제미나이를 약간 딥시크,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좀 경험을 했었던 뭐 GPU가 덜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그 혁신에 있어서의 어떤 한 단계들을 지금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돈이 필요하고 자금 조달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 AI 버블론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 이 산업이 빨리 커져야 되고 더 자금을 조달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빅테크 기업들도 뭐 계속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하고 그만큼 또 수요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AI 버블론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AI 인더스트리에 대한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좀 풀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오해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게 AI가 정말 과잉이거나 또는 과도해서 문제라기보다는 AI인 산업과 AI가 아닌 산업 간에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가가 비싸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 7개 기업들만 좀 PER이 이제 20배, 30배 되는 거고 이 AI를 지탱하고 있는 몇 개 기업들을 빼고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냥 15배, 16배입니다. 지금 뭐 유럽도 일본도 다 14배, 15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빅테크들을 빼고 보면 별로 안 비싼데 미국 기업들이 보면 그 빅테크 기업들만 보면 생각보다 이제 밸류에이션도 비싸고 또 그 기업들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젠슨왕 CEO가 그런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AI 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성과를 가지고 이 AI 성과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아닌 일반 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투자자들한테 좀 확신을 좀 심어주고 싶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어제 같은 경우 2027년도에 브렌트유 $30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제일 미국에서 근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유가 하락으로 다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시장 네. 전체로 보면은 금리 인하도 해도 되고 주가도 올라가도 되고 유동성 장세도 돼도 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직접 보고서는 보지 못했고 네. 뉴스에서 이제 언급된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JP모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앞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내후년이 되면 이제 2배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게 되면은 유가가 이제 지금 한 60불대니까 이제 한 반 정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그 브렌트유 전망을 얼마로 했냐면 57불, 56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생산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원유의 수요에 비해서 요즘 뭐 중동뿐만 아니라 요즘 뭐 그 남미 쪽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남미 쪽에서도 공급을 많이 늘리면서 또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어떤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원유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더 많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공산품 물가에 대한 부담을
이 유가의 하락 때문에 좀 덜해도 되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속도가 아주 가파르진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굉장히 좀 호재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처럼 또 원유를 고스란히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떨어져 주면 그나마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큰 상황에서 이렇게 유가가 하향 안정이 되면은 그래도 내수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상외로 또 유가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뉴스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반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은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게 했던 국내 증시. 하지만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AI 기술주의 강세를 이어받아서 관련주들도 비교적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제미나이 3.0 호평 때문에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TPU 기술들, 그거랑 또 연관이 돼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 소부장 주식들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상외로 알파벳으로 기운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예전보다 상승 탄력이 줄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올라가서 버티는 힘도 많이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시고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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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보면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좀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참 3,900선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보면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미국의 나스닥이 2% 이상 올라서 아주 굳게 부풀어서 아침에 딱. 아침에만 기대감이 생기고. 네, 게다가 이제 한 1시간 지나면 그러지? 네, 장 끝날 무렵에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초까지 한 12월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주가를 외국인들이 올릴 생각이 없다. 그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왜 마이크로는 7.9%나 올랐는데 왜 하이닉스는 보합이지? 그죠? 네, 삼성전자는 왜 10만 전자를 못 넘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2월 한 10일까지는 그냥 사 모은다.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오히려 기회를 줬다. 기회죠. 예, 지금 막 세일해주고 있는데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매일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잠깐 다른 것 좀 하고 있을까요? 뭐 시장 내가 열심히 본다고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 사이에 좋은 종목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시거나 주식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실 거면 반도체가 그럼 요즘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업황을 알아야 내가 기다리겠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7년도 완판, 28년도 계약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이 재밌는 건 뭘 공식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답답해 죽겠어 아주. 맨날 그냥 카더라 하고 나오는데 연간 단위로 계약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이. 그러면 연간 단위가 되면 뭐가 좋냐면 증설도 함부로 안 할 거고요. 물량에 맞춰서 증설하겠죠. 그러면 올해 싹 해서 내년 거, 내후년 거 계약 끝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요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증설하겠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더 잡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디램이나 랜드 쪽은 한 달 단위 계약이었어요, 원래. 네, 근데 이제 그 구매자들이 그렇게 뻥카를 자꾸 쳐요. 와가지고 야 우리 100만 장 필요해. 뭐 저쪽 가서 또 하이닉스 가서 또 100만 장 필요해. 그러면 진짜 필요한 줄 알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증설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로 100만 장만 필요한데 300만 장 캐파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 자기들도 가격 후려쳐서 더 사고 딴 데 막 취소하고 나쁜 놈들이죠. 네,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PBR로 계산이 됐던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슈퍼 호황이 오면 막 주문이 중복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가 취소되는 주문들이 나오면 주가가 확 빠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막 영업이익률이 뭐 한 자릿수까지 막 떨어지는 경우도 나오고 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공장은 막 지어놨는데 가져가는 물량이 없어지면 이제 이래서 지금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 뭐 PBR 2배 가면 고점이고 PBR 1배 밑으로 빠지면 사야 되고 네. 뭐 이런 거에 익숙하죠. 지금 한 20년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당황하고 있는 거죠. 과거랑 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물꼬를 튼 건 HBM부터 물꼬를 튼 거거든요. 사실은 하이닉스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죠. 엔비디아랑.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럼 TSMC는 뭘로 계약할까요? 연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확장 짓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초과 물량을 달라고 하면 2배씩 부릅니다, 가격을. 그 대신에 초과 물량 만들 공장을 이렇게 살짝 빼놓죠, 라인을. 네, TSMC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삼성전자도 제가 아는데 다 아시겠죠,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공식화되면 아마 4분기 실적 나오면서 깜짝 놀랄 거고 그게 공식화되는 게 아마 뭐 내년 다음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자체를 다르게 줄 거다. 그러면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다음 발표면은 1월 달인가요? 그러겠죠. 1월 초쯤 1월 되겠죠. 초쯤. 예. 잠정 실적도 제일 빨리 발표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다른 건 잘 안 하는데 그 실적은 좀 빨리 발표하죠. 다른 건 답답해도 실적만큼은. 예, 그렇죠.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네시스 미션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거의 뭐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 좀 패권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다 보니까 이게 미국 내 기업들한테만 좀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낙수 효과로 국내 반도체 주들한테까지도 좀 호재가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 뭐 설계만 하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네, 인텔이 조금 하는데 국방용 칩만 좀 만드는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지금 TSMC가 미국 공장 가동률을 좀 높이고 있는 중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제네시스 뭐 미션.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맨하탄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사활을 걸었다는 거죠. 그만큼의. 중국이 쫓아오는 거를 아마 중국이 안 쫓아왔으면 천천히 했겠죠. 느긋하게. 예, 천천히 그냥 뭐 민간에 맡겨놔도 알아서 다 될 텐데 지금 중국이 너무 바짝 쫓아왔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 놓고 있을 수 없겠다. 예, 반도체 규제하고 뭐 이렇게 장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첨단칩 안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거를 이제 가동한다 미션 뭐 제네시스 미션을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AI 버블론 자체가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샘 올트만이 헛소리한 것처럼 들렸던 나 돈 없으면 정부가 좀 보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팔란티어 주가 뭐 우리나라 분들이 다 올려놨는데, 예, 그 주가 물론 이제 좋다고 그러죠. 데나이브스 이분도 뭐 팔란티어 좋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좋을까요? 나라가 밀어주니까 좋은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그러면 그때 말을 했던 거였네요. 그렇죠. 알고 있는 거죠. 내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행정부랑 뒤에서 얘기한 거를 그 겉으로 나와서 사람이 좀 가볍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걸 얘기를 괜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매를 맞은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투자를 더 가열차게 하겠다라는 거고 오늘 뭐 이제 구글 제미나이 3.0이 갑자기 이번 주에 막 난린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돈 더 드리고
자기 칩 더 갖다 붙여가지고 하니까 성능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샘 올트만이 또 그랬죠. 잘하더라 니네. 예, 인정했죠. 긴장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엔 자기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메타도 지금 그래서 갑자기 TPU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도 거기 그 엔비디아 칩에다가 TPU도 한번 같이 붙여가지고 쓸 테니까 우리 나한테 좀 팔아. 빌려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추론형 시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학습에서 조금 더 발전된 NPU 개념의 이제 TPU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NPU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필요사 AI나 뭐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거기 전기를 좀 덜 먹죠. 네, 그래서 뭐 이걸로 다 대체될 거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이제 그 엔비디아 역할이 따로 있고 그 TPU나 뭐 지금 AI6 뭐 지금 또 개발한다고 또 머스크가 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양반은 잘 쫓아가죠. 네, 그래서 주가가 또 올라갔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용은 전체 AI 시장의 한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할 걸로 전문가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 20%가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있다. 근데 그건 미국 내에서만 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지금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미국 말고 계약하고 우리하고 계약하고 그렇죠. 뭐 중국, 거죠? 미국, 우리나라, 뭐 사우디, 뭐 그러면 좀 있으면 유럽은 안 할까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굴지의 기업들, 뭐 인도에 지금 뭐 최고 부자가 또 이재용 회장님 만난다고 하는데 그때 딸 결혼식 때 왔을 때는 쳐다도 안 봤는데, 근데 그분도 그러면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웬만한 회사들이 설비 투자가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이거 1단계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예, 우리나라 아직 GPU 26만 장 중에 한 장도 못 받았잖아요, 아직 그죠? 네. 전기 시설이 돼야지 준다 그랬으니까 전기 시설이 없는 건가요, 그럼 우린? 전기 시설이야 뭐 만들려면 만드니까 지금 뭐 우리 발전 계획을 다 해놨으니까 이제 그것도 같이 가겠죠. 그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거 그 미션에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 부랑 같이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력망이 아주 거지 같아요. 주 단위 경계를 못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 주에서 잘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또 캐나다에는 또 팔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는 한전이 통일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짜임새가 있는데 거기는 사기업들이 하잖아요. 사기업들이 하는데 또 주정부가 또 다른 주에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국가 연방 정부에서 뭔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게 해줘야 지금 미국이 물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딱 두 개예요. 소고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50%인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단기간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전기 요금이 한 50%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제네시스 미션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전력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름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니까 거기에 현혹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네시스 미션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되나요? 그렇죠. 어저께 이제 급락했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급반등했는데 특별한 이슈 없지 않았나요? 그냥 루머가 좀 돈 것 같습니다. 원래 펩트론 가지고 이제 루머를 뿌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루머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뭐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시기가 예민한 시기거든요. 왜요? 이제 기술 평가 계약이 14개월짜리가 종료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라이릴리랑 본계약을 체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기로에 선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될 거야 그러고 지난주 올렸다가 뭐 갑자기 어제 확 뺐죠. 뭐 누가 야 여기 돈 없어서 유상증자인데 뭐 이렇게 확 빼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기 이제 사시는 이제 기관에 있는 매니저들도 잘 몰라요. 바이오 기술을 몰라요. 걔네들도 문과쟁이들이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이오가 변동성이 큰 겁니다. 잘 모르는 거다 보니까. 대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반인들보다는 더 알겠지만 매니저들이 와서 막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면 좋네. 그리고 산 거죠.
근데 뭐야 소문 이상한 거 돈다더라. 확 파는 거죠 갑자기. 먹었으니까. 예. 이제 그게 좀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추가 하락이 안 나왔다는 건 별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 바이오 주식이 재밌는 게 미국은 바이오가 좋았는데 네.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바이오텍 지수가 그리고 머크가 그 무거운 게 100불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좋냐? 왜 안 좋을까요? 그게 오늘. 왜죠?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 에피스홀딩스 때문에 그렇죠. 예, 과대 계상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시총을 뻥튀기를 시켜놓으니까 예, 분할 상장했는데 갑자기 90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얼른 팔아야죠 다들. 예, 야 다시 80조로 가자. 그리고 이제 다 파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팔면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팔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의 바이오 종목들도 팔아야 되죠. 예, 그래서 같이 좀 약했다. 그래서 아마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틀 연속 빠졌잖아요. 이제 거의 80조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한 82, 3조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합치면 그럼 이제 거의 다 빠진 거 아닌가? 그럼 반대로 삼양바이오팜은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잖아요. 그건 이제 신규 상장에서 그런 거니까. 인적 분할 이슈보다는 그냥 신규 상장에 더. 신규 상장, 그러니까 인적 분할해서 나왔는데 워낙 이제 새로운 애들은 요즘 잘 갑니다. 비교 레벨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가는 건가요? 그 로켓 헬스케어 보세요, 막 로켓처럼 날아가잖아요. 예. 그 작은 회사가 갑자기 1조가 되고 1년에 1억 버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잘 모르면 과감하게 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알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변수들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강하고 신규 AI 붙인 회사들은 AI 무슨 그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잘 가는 이유가 그 3D 프린팅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막 잘 가요. 예, 보정기 그 재료 만드는 회사들 잘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지금 이제 지수가 당분간 쉴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오늘 빠졌지만 안 좋았지만 기판은 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이스페타시스 막 불을 뿜었죠. 예, 구글이랑 거래한다고. 예, 근데 의외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AI 대장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대장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하면 또 이제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수도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예, 그 회장님도 좀 약간 이상하시고 그래가지고, 투자 판단을 잘 못하셔가지고 한동안 주가가 5만 원에서 2만 원대까지 빠졌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2차 전지 쪽으로 가려고 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이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수를 갑자기, 예, 그럼 이수에 있는 돈으로 하면 되는데. 왜 돈 잘 벌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돈을 가지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그거 포기하고 나니까 제대로 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판이 좋다는 거는 반도체가 나쁠 이유가 없는 건데 반도체는 지금 수급으로 누르고 있다. 예, 그러면 기회죠.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어저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2차 전지도 거기에 덤으로 올랐는지 아침에 좀 좋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어저께 테슬라 올라는 건 2차 전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AI이지 2차 전지나 자동차하고는 아무 상관이 칩 없는 만든다고 거니까. 올라간 거죠. 예.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빅테크입니다. 3%가 넘거든요. 2.3%? 이렇게 가까이 될 거예요. 거의 3%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많이 올라오면 공매도 치고 좀 빠지면 다시 또 수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그건 알아서 매매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못 하겠으면 일론 머스크를 믿고 쭉 그냥 끌고 가셔야죠. 일론 머스크 믿어도 될까요? 갑자기 또 어디선가 돌발 변수가 나올지. 근데 저분 그래도 나름 심지가 굳은 양반이에요. 화성에 가고 싶은 분이라. 예. 그 어떤 분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후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치적인 성향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안 좋은데 약속은 지켜요. 네, 근데 약속이 이제 항상 약간
연기돼서 그렇지. 거짓말이 좀 약간 섞여 있는 약속이긴 한데 예, 그 기간을 못 맞춥니다.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는데 결국에 한다고 하는 건 하죠. 예. 그러면 일론 머스크 저도 같이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믿고 안 믿고는 원래 개인의 자유니까.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기술주 랠리가 펼쳐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구글이 출시한 제미나이 3.0이 오픈 AI의 최신 모델 GPT 5.1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주가가 6%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2.69% 오르면서 99,300원에 마감했고요. 리노공업이 11.88% 오르면서 63,100원, ISC가 오늘 16%대 급등했고 원익홀딩스와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11%, 6%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우수한 안정성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반도체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용 패키징에서 차세대 기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2027년 이후 유리기판 양산을 목표로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장비 수요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삼성전기가 오늘 6.86% 오르면서 24만 1,500원에 마감했고요. 한빛레이저가 7.78% 오르면서 4,710원, 피롭틱스가 오늘 4%대 강세 보였고 하스와 JNTC가 각각 16%, 11%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간밤 뉴욕 증시는 알파벳을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살아났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11% 넘게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 브로드컴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글이 이렇게 제미나이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체 개발한 TPU 칩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픈 AI와 비교해서 보면 오픈 AI는 엔비디아 GPU에 의존해서 막대한 GPU 구매와 유지 비용이 든다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칩인 텐서 처리 장치, 즉 TPU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부 지출 비용을 크게 축소하고 빅테크 중 유일하게 AI 풀스택을 자체 구축하는 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글과 2016년부터 손잡고 TPU를 공동 개발해온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현재 7세대까지 진화한 이 맞춤형 AI 칩이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되면서 브로드컴의 실적 개선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원래 네트워킹과 스토리지 그리고 통신용 칩을 만드는 전형적인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하는 디자인 하우스로서의 역할이 강화됐습니다.
구글의 TPU와 메타의 MTIA 같은 맞춤형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 단계에서 돕고 있는데요. 단순히 설계 지원을 넘어서 자체 IP까지 제공하면서 빅테크들의 ASIC, 즉 맞춤형 반도체 칩 개발의 파트너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ASIC은 특정 작업에 특화된 반도체로 범용 GPU 대비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도 낮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ASIC 시장은 2030년에 25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장기적으로 전력 효율과 비용 경쟁력을 앞세운 이 ASIC이 엔비디아의 GPU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10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픈 AI가 설계한 차세대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브로드컴이 맞춤형으로 개발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2029년 말까지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오픈 AI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브로드컴과 협력해서 맞춤형 AI 칩을 직접 구축하는 전략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GPU를 계속 사들이는 대신 자체 칩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 같은 설계 전문 기업의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브로드컴이 AI용 맞춤형 칩, 즉 ASIC 분야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목표 주가를 $420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파벳의 성장으로 함께 주목을 받는 브로드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IB들이 중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나 우리 증시는 기술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AI에 거의 6개월 정도 남겨놓고 다 따라왔다라고 계속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관련 ETF는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국 증시와 앞으로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네. 중국 경제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내수 부진 여전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서 유동성 공급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근데 또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네. 6개월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인민은행의 생각이 뭘까요? 일단은 최근에 중국 경기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내수는 바닥 확인을 좀 오래 했지만 최근 3분기부터 다시 좀 하강 압력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금리를 아무리 빨리 낮춰도 기존의 투자 수익률이나 전반적인 자금들이 어떤 흐름 자체가 굳어있는 유동성 함정이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최근 2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인민은행의 현재 최근의 목표는 일단 금리는 많이 낮춰놨으니까 누적된 금리를 더 낮추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뭐 은행의 예대 마진이나 미국의 어떤 연준의 행보를 좀 보면서 오히려 실질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즉 물가를 오히려 올려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물가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당장 내수를 본다면 뭐 3개월짜리로 본다면 금리를 당장 낮춰도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좀 하면서 기존의 초과예금이나
은행에 이제 박혀 있는 자금들, 저희가 이제 누적된 자금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각종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저희가 뭐 중국 증시 관심이 별로 없으셨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 관심들이 그래도 조금씩 높아진 이유가 주식시장이 조금씩 이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 자본시장 육성이나 주식시장 부양도 일종의 박혀 있는 자금들을 초과예금에서 좀 끄집어내서 실물로 좀 이전하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의 일단 최우선 목표는 내년에 일단은 물가 상승을 진작하기 위한 규제 완화나 재정을 꾸준히 쓰면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어떤 타이밍은 내년 한 1분기 정도로 최대한 좀 늦춰 잡으면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그냥 해버릴 것 같은데 네. 안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한 번에 몰아서 확 하려고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2023년 이후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줬죠. 전체적으로 자금들이 돌지 않았고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돈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역할이라든지 또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전반적인 어떤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9월 이후로 각종 산업 쪽의 성과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떤 얼어있는 자금들을 좀 해빙시키기 위한 조처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 일부 자금들이 좀 도는 모습을 주식시장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상황들을 조금 보면서 경기가 여기서 이제 한 3개월 이상 더 떨어지게 되면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를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쓰면서 또 효과를 좀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IB들이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2026년 뭐 긍정론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던데 뭐 근거들은 뭐 정부의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 기술 혁신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반한 지금 중국 증시 낙관론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포함해서 글로벌 IB들 또 중국의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비중 확대 의견이 뭐 대다수가 많은 편인데요. 글로벌 IB들의 시각이 보편적으로 보면 일단 중국은 전 국가적으로 주식 비중 자체가 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지난 주요국들의 한 4, 5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인플레이션, 또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전반적인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중국은 지난 4, 5년 전에 다른 나라들의 모습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주식 자체가 최근에 일부 테크 주식이 1년 동안 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라든지 국가적으로 어떤 주식 자체의 비중이 역대 어떤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 주식 쪽에서 표현할 때 빈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 없다. 그리고 투자 심리나 전반적인 자금의 흐름이 저금리하에서 주식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배경하에서 글로벌 IB들은 경기에 대한 강한 베팅보다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년에도 재평가를 하자. 그리고 중국은 아시겠지만 내수도 있고 산업에 대한 부분의 생태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완전히 AI 테크 쪽에만 몰려있는 어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국들은 굉장히 주식이 배부른 상태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나 전반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여력들을 시장에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 주식을 투자를 딱 한다고 하면 어차피 경기는 계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이니까 사기 싫고 그다음에 정부의 돈은 모두 다 AI에 몰아쳐서 다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대학 졸업자들도 아무 데도 안 가고 다 AI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중국 테크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을 완전히 미국의 어떤 거울 투자, 그러니까 미국의 M7이 있고 중국의 어떤 AI 테크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포트를 전반적으로 중국을 투자하신다면 한 3분의 1 정도만 그렇게 구성을 하시고 아시겠지만 중국이 뭐 실업률도 높고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의 모습처럼 장기 불황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난 4년 대비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어떤 방향이 바뀌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내수보다는 오히려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중국의 박리담회든 가성비든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생산 쪽에 대한 이제 확인은 저희가 경쟁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마진이 좋아지고 박리담회를 좀 벗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BYD, CATL, 샤오미 같은 훌륭한 기업들이 뭐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독점도 아니고 마진이 높진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내수와의 어떤 결합이 좀 생긴다면 저희가 뭐 당장 실업률이나 경기에 대한 베팅보다는 주식이 돈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주식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중국의 매력도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진 개선이라는 게 결국은 좀 좀비를 다 없애서 마진을 개선시켜주겠다, 뭐 정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저희가 경기를 본다면 경제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아마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나 구조적인 과소 수요 혹은 과소 소비 이건 뭐 바뀔 수가 없다고 저희도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4, 5년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했고 돈들의 흐름도 계속 유동성적으로 흘러갔지만 앞으로 내년에 이제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는 우량주를 투자해야 되는 거고 중국이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제 양극화가 되는 환경 속에서 상위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의 성과나 그들의 마진들이 이제 경쟁력보다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면 고를 수 있는 주식들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 이제 한국 경제 측면에서도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 이제는 반도체 일부 제외하면 많이 따라왔다고 지금 이미 느끼고 계시는데요. 그 느꼈던 것들을 주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점차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중국 내의 로컬 자금의 수급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중국 자체적인 경쟁력에서 오는 이제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산업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친환경이랄지 중국의 제조업이나 산업재, 중국의 AI 응용 분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조금씩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빠졌을 때 미국의 대항만 될 수 없지만 일부 포지션 해외 쪽에서 가져가자는 게 중국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전체에서 지금 테크를 3분의 1 정도로 네. 보시는 데는 혹시 중국의 어떤 반도체나 AI 기술력이 아직도 독자 생존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보시는 생각도 좀 반영이 된 걸까요, 혹시? 사실은 이제 생태계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나아갈 AI 분야는 결국 피지컬 AI 같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생태계를 좀 더 많이 구성할 수 있고 중국은 미국 대비해서 그나마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저희가 이제 전력이나 에너지 쪽도 지금 AI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전력망이나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 또 일관적인 중국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해서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아시아나 미국 대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자립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느냐에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사양 칩이라든지 뭐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여지책으로 어느 정도 자립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 내후년에 이제 뭐 고대형 메모리든 좋은 쪽에서 이제 좀 고사양 쪽을 어떤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AI 테크의 생태계를 아시아나 미국에 대비해서 조금 더 소비자에 가깝거나 알리바바, 텐센트처럼 본인들의 생태계가 있어서 응용 분야 쪽이나 전력망 쪽으로 조금 더 확산해서 다른 세그먼트 쪽에서의 중국 AI 테크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M7과 복제해서 중국에 있는 M7을 찾는 개념보다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혹은 그들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조금 다른 면을 좀 보시면서 확대하기를 원하고요. 반도체는 내년에는 당장 연간 전망으로 본다면 AI 테크 중국의 반도체는 좋긴 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간 네네. AI를 실생활에서 쓰는 쪽으로 더 빨리 갈 것이다 중국이 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 AI를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습을 걔가 먼저 시작할 거라서 네네. 결국 우리가 집에 쓸 로봇은 쟤네가 만든 거 아닐까? 네. 뭐 이런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중국 테크 주식은 글로벌하게도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저희가 투자 매력도가 몇 년 동안 떨어지고 그죠, 너무 계속적으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쨌건 미국 테크는 AI 쪽에서 굉장히 그 독점적이고 또 상당히 어떤 시장화된 부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마진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에이전트나 로봇이나 특별히 여러 가지 생태가 생기는 건 좋은데 이것을 뭐 바스켓으로 투자하는 매력보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또 마진이 안 낮고 또 경쟁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걸러지는 과정들이 조금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당장 앞으로의 어떤 잠재력을 보고 한 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거나 미국식으로 투자하기에는 그 진폭이나 등락이 좀 클 수 있어서 저희는 생태계나 바스켓을 골라서 거기서 걸러질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일부 있을 것이고 이미 중국은 걸러지기 시작한 제조기업이나 1등 기업이 명확해 보이는 기업들을 또 개별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AI 응용 분야나 AI 쪽의 테크 기업들의 투자 방식을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IPO 지금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니트리나 창신메모리처럼 좀 국내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IPO는 사실 유니트리나 이런 로봇 쪽도 물론 좋은데
저희의 어떤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메모리 기업들의 상장이 이제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술력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홍콩이나 혹은 본토의 과창판 같은 시장을 이제 패스트트랙을 주면서 빨리 상장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1등 기업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있고 거의 100일 안에 IPO를 지금 심사를 해버릴 정도로 이례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긴장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하신 CSMT나 YMTC라고 해서 이제 3대 메모리사 중에 2개의 회사가 드디어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되고요. 조달하는 자금보다는 그들이 이제 정보가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상장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개되는 부분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지금 과창판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2개 메모리사의 경우는 내년 1분기 정도면 상장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태계 측면에서 좀 흥미를 끌 수 있는 중국의 로봇 관련된 유니트리 같은 업체들은 이미 상장 심사나 이런 것들을 마쳤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12월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사실 민영 스타트업 중에서 항저우의 뭐 육룡이라고 하는 이 로봇 업체들도 상장을 좀 해서 관련 생태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GPU 업체들 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얘기하는 무어스레드라든지 한 3, 4 정도가 GPU가 3개월 안에 상장할 걸로 보여지고 뭐 무어스레드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사실상 이제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자금 조달을 하고 이제 시장을 통해서도 많은 공개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척도를 좀 볼 수 있고 위협을 좀 느끼면서 또 투자 측면에서는 기회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많은 GPU나 반도체 업체들이 상장을 좀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중국의 반도체는 위협을 느끼고 경계하되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GPU나 반도체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투자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저희가 사실 ETF를 했던 거는 용이하기 때문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IPO에도 공모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가 뭐 초기 투자는 어렵겠지만 일단 어차피 홍콩을 통해서나 상장할 경우에는 투자가 가능한데 이제 말씀드린 메모리사가 과창판에 상장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직접 공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토에 상장된 관련 투자를 하는 ETF는 매매가 가능하니 중국의 반도체 관련 ETF는 통해서 관련 메모리사들을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간이 금세 지나갔는데 자 오늘 이제 또 미증시에선 경제 지표들도 나오잖아요. 경제 지표도 경제 지표인데 오늘 벌써 구글이 어저께 지금 시간 외에서 또 3%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생 상품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까지 또 돌고 있어서 결국은 아직도 경제 지표보다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또 키를 쥐고 있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